6.25 전쟁 참전을 의미하는 항미 원조를 기념하며 웨이보에 게시글을 올렸죠. 거기에 역사를 기억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글을 적고 중국 환영 CCTV에 관련 웨이보 게시물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사실에 이들의 한국 활동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는데 최근 중국 정부와 중국인들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며 삐딱선을 타려는 이유가 뭘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청원글을 올린 청원인은 현재 중국이 항미원조 70주년을 내세워 본인들이 한국을 공격했던 이유가 미국 제국주의에서 구하기 위해서였다고 뻔뻔하게 우기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돈과 명예를 얻은 그들이 파렴치한 중국의 역사 왜곡에 동조해놓고 뻔뻔하게 한국 활동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퇴출이 힘들다면 한국 활동에 강력한 제재를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해당 청원글은 27일을 기준으로 19,000명 이상이 동의를 했죠. 국내 누리꾼들은 이제 중국 출신 아이돌을 좋아할 수 있을지 회의감이 든다. 앞으로 중국인 멤버 있는 아이돌 그룹은 좋아할 일 없을 것 같다.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특히 공산당 100주년까지 1년을 앞두고 있는 데다 최근 미국과의 갈등 국면에서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 항미원조 70주년 기념일을 맞아 애국주의 고취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런 열기에 대한 근거로 최근 베이징 중국인민혁명 군사박물관은 항미원조 기념전을 보려는 가족 단위와 단체 관람객으로 북적거렸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랴오닝성 단둥에서도 항미원조 기념관이 개관을 했습니다. 2014년부터 확장 공사를 위해 휴관해왔던 이 기념관은 중국의 한국전 참전 70주년 기념일을 한 달 정도 앞둔 19일에 재개관 행사를 열었고 20일부터 일반인들에게도 개방했죠. 하지만 두 전시관 모두 북한군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시작됐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곳에선 한국전쟁 배경에 대해 한반도에서 내전이 발발한 뒤 미국 트루먼 행정부가 즉각 무력으로 개입했으며 전쟁의 화가 압록강변까지 미쳐 중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했다고 주장하는 데 이어 미국의 침략에 맞서 정의를 수호하고 중국 영토 안보를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했다며 미국이 한반도에 무력 간섭했을 뿐만 아니라 7함대를 이용해 대만 해협을 침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시장 곳곳에 있는 게시물은 마오쩌둥과 시진핑의 관련 어록 등이 애국심을 고취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참전에 대해 아시아인의 일은 아시아인이 관할해야지 미국이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침략은 아시아인의 저항을 불러일으킬 뿐이라고 한 마오쩌둥의 발언을 담은 게시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기념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개별 전시물에 관해서도 소개하고 있는데 중국 측이 미국 세균전 대응에 공을 세운 지역에 수여한 깃발을 맨 위에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군이 한반도 북부와 중국 일부 지역에서 비밀리에 세균전을 벌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부인하고 있고 옛 소련 문건에서도 미국 세균전 주장은 잘못된 정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규정한 바 있죠. 보통 역사 왜곡하면 골칫덩어리인 옆나라 일본의 역사 왜곡을 먼저 떠올리겠지만 이렇게 중국의 역사 왜곡도 만만치 않은데요. 중국 국정역사교과서 상하권에 12권이나 한국사 관련 왜곡 내용이 담겼다고 합니다. 게다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경태 의원에 따르면 중국 국정역사교과서에는 한반도를 중국 영토인 것처럼 묘사한 지도를 실었으며 조선을 힘센 나라에 빌붙어 사는 국가라며 중국의 번속국으로 기술한 것도 모자라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려는 사례까지 빈번한 것으로 확인됐죠. 심지어 문화예술 미디어를 활용한 역사 왜곡도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총 3,537억여 원을 들여 6.25 전쟁이 미군과 한국군의 북침에 맞서 승리한 전투라는 내용을 담은 영화와 드라마를 제작 중입니다. 제작에 들어간 대표적인 드라마는 40부작 압록강을 건너다인데 중국 국영중앙방송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항미원조 전쟁 당시 미국 해군 제7함대가 대만 해협에 진입하고 오포까지 하자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분개해 칼을 빼들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인민지원군이 파죽지세로 38선을 돌파해 서울을 점령하는 등 마오쩌둥 주석의 영명한 결정으로 중국은 민족의 존엄을 내보였고 세계사의 새 국면을 열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해당 드라마에는 중국 스스로가 부여한 6.25 전쟁 참전 정당성과 함께
향하는 중국 인민들의 단결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죠. 또한 CCTV는 중국이 승리한 전투를 중심으로 항미 원조 전쟁을 조명하는 6부작 대형 다큐멘터리도 제작해 방영할 계획이고 6.25 전쟁을 소재로 한 드라마 우리의 전쟁도 오는 10월 방영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6.25 전쟁을 다룬 영화도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영화로는 장진호 전투를 그린 빙설 장진호가 있습니다. 장진호 전투는 6.25 전쟁 때 벌어진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1950년 11월 말에서 12월 초까지 개마고원의 장진호 일대까지 진격했던 미국 해병 15,000명이 영하 30도 이하의 혹한 속에서 중국 인민지원군 12만 명의 포위망을 뚫고 흥남으로 철수한 작전입니다. 당시 전투로 미군을 비롯해 유엔군은 17,0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죠. 여기에 중국군 사상자도 48,000여 명이나 됐습니다. 하지만 미군의 값진 희생 덕분에 북한 치하에서 고통을 겪었던 10만여 명의 피난민들이 한국으로 철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은 자신들의 입맛대로 장진호 전투를 왜곡해서 영화를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CCTV는 과거 이 영화와 비슷한 제목인 빙혈 장진호라는 다큐멘터리를 방영한 적도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중국이 장진호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미국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결국 빙혈 장진호라는 다큐멘터리처럼 이번에 제작 중인 빙설 장진호라는 영화도 말 그대로 중국이 승리한 전투라는 점을 주장할 것이 분명합니다. 5억 2천만 위안을 들인 이 영화는 내년 초 개봉될 예정입니다. 또 애국주의 영화 특수부대 전랑의 감독이자 주연인 우진이 주인공을 맡은 금강천도 10월 25일 전국에서 대대적으로 개봉될 예정이죠. 제작비만 4억 위안이 투입된 이 영화는 휴전 직전 금강산 지류인 금강천에서 벌어진 전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중국 영화 제작사들은 혈전 상감령처럼 과거에 개봉됐던 항미 원조전쟁 영화들을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결국 말 그대로 중국 영화계와 방송가에 항미 원조전쟁을 주제로 한 작품들이 본물처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이런 컨텐츠들을 해외로 수출해 역사를 왜곡하고 글로벌 반미 감정 고취에 적극 활용할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요소에 정치적이고 역사 왜곡적인 프레임을 씌운다 한들 과연 세계인들에게 통할까요? 게다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BTS를 욕하다가 전 세계인들에게 역풍을 맞아놓고 느낀 게 없나 봅니다. BTS는 지난 7일 벤플리트상을 받고 수상소감으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수많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중국 누리꾼들은 BTS의 수상소감이 한국전쟁 당시 중국 군인들의 희생을 무시했다며 비난을 퍼부었죠. 여기에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까지 나서 BTS 비난에 동참했지만 세계 주요 외신들의 중국의 극단적 민족주의를 비판하자 하루 만에 분위기가 급반전되면서 슬그머니 비판 기사 일부를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미국 외교안보 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중국은 아미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고조되는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더 키우는 꼴이 됐다며 중국이 소프트 파워가 약하다는 것을 스스로 명백히 보여준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과 반대로 한국의 인기는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일본을 폭망하게 하는 선두주자 일본 정치가 여전히 잘 놀고 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는 욕먹고 있고 아베는 막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골적으로 허수아비와 방어박 총리를 자처하고 있는 스가에 대한 비난은 원래 성격이 문제야 라는 인신공격적 기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아베는 혐한 발언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지지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특사로 외교까지 하겠다고 합니다. 스가에 대한 비난 기사와 아베의 좌충우돌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스가 내각은 출범 초기에는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74%의 국민들이 지지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학술회의 회원 후보 6명의 임명을 거부한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지지율이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태를 계기로 스가 요시히데의 한계를 지적하는 비판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지율이 이렇게 곤두박질 치는데도 처음 지지율이 너무 높았다, 어쩔 수 없다, 아직 괜찮다 라면서 스가 내각은 태연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가 내각에 대해 아베가 실제 총리이다, 변명만 하는 모습은 여전하다 라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저명한 정치평론가 고토 겐지는 아직도 관방장관처럼 한다, 공격적으로 변명하고 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아베의 정치를 계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아베를 실제 총리로 인정하고 아직도 자신이 관방장관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고토 겐지는 아베처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바친 것은 아베 흉내이고 학술회의 후보 임명 거부는 아베 정권 때 결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스가가 보이는 태도는 관방장관 시절에 아베 정권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문제없다, 적절했다 라고 공격적으로 변명하던 모습이 지금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제 총리가 되었으면 아베 정권의 수호신으로 처신하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총리로서 상황을 파악하고 결단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토 겐지는 관방장관 시절에 시종일관 공격의 자세로 언론을 잘 통제했다는 자신감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다 라고 비판했습니다. 스가에게 뭐라도 기대를 했는데 아베를 흉내내거나 뒤치다꺼리 하는 것에 바쁘기만 하다는 거죠. 스가가 저런 성격인 줄 처음부터 알아봤다 라는 식의 인신공격적인 비판까지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아베의 벚꽃 보는 모임 명단을 공개해라 등으로 아베의 범죄 혐의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베가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정치 후원자들에게 선심 쓰듯이 초대장을 남발했다는 것이고 여기에 관련 문서들을 분쇄하는 등의 증거인멸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초대한 사람은 없는데 재팬라이프 회장 등 범죄자들과 지역 유지들이 모임에 참가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언론에서는 이제 아베는 도망쳐버렸으니 스가가 결단을 내려라 라고 재촉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물론 관방장관일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아베를 변호했다 라고 인정할 테니 이제라도 스가는 총리의 권한으로 사실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가가 아직도 관방장관처럼 아베의 범죄 혐의를 감싸고 있으니까 스가는 매우 이상한 인물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쓴 꼴이 된 거죠. 주간 문춘의 또 다른 칼럼의 제목은 스가에게 가장 큰 위협은 아베의 질투이다. 출범 1개월 만에 무파벌 총리 스가는 이미 버려졌다입니다. 결국 아베는 자신이 필요할 때 스가를 잘 이용하고는 이제 다시 완전히 스가를 버릴 타이밍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질병을 핑계로 C19 사태와 도쿄올림픽 문제 등에서 해방되면서 스가에게 모든 짐을 다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가는 의회 해산과 총선을 결정하고 자민당의 재집권을 만들어야 하는 짐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아베는 언제든지 재집권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스가 요시히데를 토사구팽할 시점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민당은 전 총리가 현 총리를 질투하면서 투쟁하는 정치 역사가 역대로 계속되어 왔는데 아베의 질투는 특히 심하다는 것입니다. 아베는 언제든지 스가를 내칠 수가 있고 아베가 마음만 먹으면 다시 재집권도 할 수 있다고 자신한다는 것입니다. 스가가 이렇게 욕을 먹고 있을 때 자유인이 된 아베는 신이 났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도 민간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 라고 하면서 참배를 하면서 일본인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군함도 정보센터에 가서는 중상모략을 하는 한국에게는 사실을 들이밀고 당당하게 반격해라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것을 정치적 업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아베는 이제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재선하면 아베가 다시 집권하게 되는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스가를 총리 자리에 올려놓고는 아베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여론이 더 크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일본의 보수 언론들은 아베의 국제적인 시야에서의 활약을 연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베의 외교력으로 일본을 다시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아베가 가장 먼저 방문할 국가는 대만으로 확정적입니다. 일본에서는 대만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한국과 중국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협력을 통해 한국의 삼성전자를 문닫게 하고 군사적인 협력으로 중국의 센카쿠 열도 침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베의 동생인 기시노부오 일본 방위상은 대만의 정치 지도자와 상당한 친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에서 기시 노부오가 방위상에 임명되었을 때 당황스럽다라고 반응을 일으킬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가 기시 노부오와 협력해 대만을 방문한다면 엄청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스가 요시히데와의 의사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아베가 선택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총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아베는 이제 노골적으로 파벌 모임을 재개하면서 본격적인 정치 일선에 나섰습니다. 25일 밤 도쿄의 한 호텔에서 아베가 자민당의 보수 의원 연맹인 창생일본 모임을 가졌다는 뉴스가 올라왔습니다. 회의에는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 하기우다 고이치 문부과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 담당상 등 스가 내각의 의원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이외에도 시모무라 하쿠분 자민당 정조회장, 후루야 게이지 전 국가공안위원장, 이나다 도모미 전 자민당 간사장 대행 등 20여 명의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아무리 의원 내각제이지만 아베가 스가 내각 장관들을 쭉 불러서 별도 모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현 총리만 왕따시키고 아베를 중심으로 다시 극우 보수 정치를 하겠다는 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가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집권 초기에는 재선을 꿈꾸는 스가라는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성공적으로 자민당의 승리를 이끌고 C19 사태와 도쿄올림픽 개최에서 능력을 발휘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은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C19는 날이 갈수록 확산되어 가고 있고 도쿄올림픽도 이미 물 건너갔기 때문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베의 범죄 혐의를 밝히고 체포하는 길인데 아베가 그냥 있지 않을 것입니다.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스가가 어떻게 나올까요?